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수업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문화 변화. 조금 공부하기에 좀 까다로운 부분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13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열강의 경제 침탈이 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1876년 아니면 그 1860년대부터도 해당되는데 개화기의 여러 열강들이 경제 침탈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항 초기 1876년이죠. 강화도 조약 체결. 이때는 일본이 경제 침탈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강화도 조약은 개항장 심리 이내 무역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상인인 객주, 여각 등에 의해서 중개무역의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 강화도 조약 때 조일 무역 규칙이요. 3무가 되겠죠.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쌀 유출 때문에 약탈적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약탈 무역이라 하고 개항장 심리 거류지를 근거로 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류지 무역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1882년이 되면 청나라하고 일본이 무역 경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요.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한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청나라 상인들이 통상 특혜를 주는데 여기 딱 이어가지고 최혜국 대우에 따라서요, 일본도 해당하고 그 이후에 조약을 체결하는 여러 외국 상인들에게도 내륙 통상을 허용해 주게 되는 계기가 되겠고, 그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1년 후에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되는데 이때 보면요, 이제 최혜국 대우 관세부가 방공령 실시 근거가 이렇게 마련되는데 특히 이 최혜국 대우가 일본의 무역 경쟁, 일본의 무역 침탈, 경제 침탈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요 82년부터 청일 무역 경쟁이 시작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라 조선은 이제 수입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죠. 그리고 이러한 청일 무역 경쟁의 끝은 1894년에 일본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권리도 장악하게 되겠습니다. 청일 전쟁 이후가 되면 이제 열강이 경제적인 이권을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특히 아관, 파천 이후에 이권이 침탈되는데 이권이라 하면요, 뭐 철도, 뭐 삼림, 금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일본, 러시아, 미국 여러 열강들이 이권 침탈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요. 열강과 조선이 체결한 최혜국 대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여러 열강들이 이권을 침탈하다가 러일 전쟁 이후 되면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경제 침탈을 이제 독점하게 되는데 그래서요 돈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선 일본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경제적으로 예속화하려고 하죠. 그리고 조선의 화폐를 정리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 메가타죠, 메가타. 차관 정치에 나오는데 이 메가타가 주도돼 가지고 조선 대한제국의 화폐가 아니라 일본 제일은행권 본위, 일본 은행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백동화는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제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토지를 약탈하게 되는데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명목으로 대규모 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 되기 전에 이미 대구 정도, 대구 크기의 땅은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뭐냐면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동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열강의 경제 침탈에 저항한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탈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침탈에 저항한 구국운동이 좀 더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 보면 조일 통상장정에 의거해가지고요, 무제한 쌀 유출이 되었고, 그 1876년에 조일 통상장정, 다른 말로 조일 무역 규칙이 되겠는데, 이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에 따르면 이제 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반공령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조선 정부에서 일본에 쌀 많이 유출해 가니까 1889년과 1890년에 반공령을 실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일본이 이 조일 통상장정에 근거해 가지고요, 이 반공령이 그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흡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이 압력을 해가지고 이 반공령이 철회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을 반공령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 상인들의 상권이 막 침탈되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상권 수호 운동이라고 하는데, 가게문을 닫거나 그 다음에 이 시전 상인들이 조직을 만드는데 그게 황국중앙총상회, 그 보부상인 조직인 황국협회하고는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구국운동을 한 대표 단체를 보면 이 자주국권을 주장했던 독립협회가요, 만민공동회 등을 열어가지고 여러 열강들, 이런 열강들, 일본도 있고 이 여러 열강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 이후에 토지를 약탈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무지 기간권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게 되는데, 그 반대한 단체가 우리가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 이미 살펴봤던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광회사 설립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차관 제공해서 경제에 예속화하려는 그런 재정장악 금융 지배 정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항한 것이 국채 보상운동, 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화기에 사회문화, 우리가 개항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서양식 문물, 근대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시기는 언제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대시설 한번 볼게요. 근대시설에서 이제 통신 전기 관련되어서 전신이 설치되었고, 우편사무 1884년 되겠죠. 그리고 이제 1887년에 전등이 가설되고 전기회사도 설립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시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을 볼게요. 철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차. 지금은 우리가 지면을 달리는 게 없고 지상이나 지하가 있는데 이 전차가 처음에는 지면을 달렸죠. 그래서 이제 철도하고 전차의 개통 연도가 1899년이에요. 요거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의료, 우리가 이제 외과 시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근대 의료가 나오는데,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바로 광해원
제중원이 되겠습니다. 갑신장변 때 민영익이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알렌이 치료해 주는 과정에서 왕립병원이 생겼는데 이게 광해원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로 좀 바뀌게 되겠죠. 서양식 건축도 생기게 되는데 독립문, 명동성당,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이 있겠습니다. 다음 근대 문물에서 이제 언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에게도 소식을 전해준다, 여론을 형성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한성순보가 되겠죠. 순한문이었습니다. 관보적인 성격이었고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서 이제 한글 영문도 있어가지고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것은 바로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계 신문을 한번 보면 황성신문이 있겠어요. 국한문 혼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한글로 된 신문이 있는데 제국신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요. 이 언론 중에서 또 중요한 언론이 있는데 이 신문은요, 베델 사장이 외국인이에요. 일본과 동맹국이었던 영국 사람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양기탁 이분도 계시고, 이 신문은 뭐냐면요, 대한 매일신도, 국한문 혼용이고 반일론조 의병투쟁의 호위적, 국채보상운동 확산에도 기여했고, 그러다가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 의미 있는 신문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천도교 기관지로 만세보가 있겠고, 이러한 신문지들은 신문지법이 공포였다 가지고 많은 탄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교육은 이때까지 배우던 뭐 한문이나 그런 거 말고, 이거 경전 말고요, 뭐 영어, 과학기술, 이게 과목이 되겠죠. 근대 교육인데 최초의 교육은 사립이라 할 수 있는데 원산에서 생겼어요. 원산학사.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는 유경공원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갑오개혁 때 보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를 해서 각종 관립학교가 생기고, 그 이후에 대한제국기에도 각종 학교가 많이 생겨서 정부가 교육진흥에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국사인 국학연구를 보면 이 개화기 민족의식 함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사 연구가 있게 되는데, 위인전을 소개하거나 외국 건국 흥망사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민족의식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역사학자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채호가 있죠. 나중에 독립운동가이기도 한데 독사신론을 통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고요. 국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문을 많이 쓰는데 개화기 들어가면 이렇게 국어하고 한문을 함께 썼어요. 이런 게 특징이고, 이 국어와 관련된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게 국문연구소, 지석영, 주시경이 되겠고, 일제시대 가면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어는 일본어가 되기 때문에 이 국문연구소는 어떻게 바뀌냐면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우리가 해방되면 한글 학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를 한번 볼게요. 자생적으로 생긴 종교도 있고 외래 종교도 있는데, 천주교는 외래 종교죠. 사회사업 추진하고, 이것도 외래 종교죠. 개신교는 뭐 서양 의술과 근대 교육 보급에 기여하였고, 뭐 나중에 3.1운동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천도교는 우리 자생적으로 생긴 동학이 개편된 것이고, 신문으로는 만세도가 있겠습니다.
요 종교 중에서는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도 자생 종교인데 단군 신앙을 발전시켜서 창시한 건데요. 대종교. 대종이 단군입니다. 이 대종교는 나중에 본사를 간도로 옮기면서 국외 무장 독립투쟁과 연계됐죠. 아주 민족의식이 큽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야 되겠고, 유교에서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불교에서는 한영운의 조선 불교 유신론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내신이나 수능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한번 뽑아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게 전차거든요. 전차나 철도, 전기 등 근대 시설이 들어왔는데 개화기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이상 수고했습니다.